어머님, 또 오셨어요? 연세도 있으신데 이러시면 안 되죠? 아이고, 무릎이 아파서 겨우 버스 타고 왔는데 우리 딸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사돈어른 때문에 우울증 약까지 먹어요. 나는 아직 마트에서 일도 하고 있는데 그저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손주는 무슨 손주예요? 어머님 오실 때마다 애가 불안해한다고요? 아이고, 우리 딸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어요? 난 그저 퇴근길에 잠깐. 퇴근하고 오시면 더 안 되죠? 마트 음식 냄새가 온 집안의 배잖아요. 미안하구나 씻고 올걸. 씻고 오시면 뭐해요? 어차피 어머님은 늘 그런 냄새 나는데. 우리 딸 코가 얼마나 예민한데 시어머니가 그걸 모르시나? 이제 집에 들어오지도 마세요. 현관 청소하기도 귀찮아요. 나는 그저. 어머님, 제발 그만 오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마시고 마트나 열심히 다니세요.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난들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손주 얼굴이라도. 손주는 안 사돈 손주인가요? 우리 외손주한테 냄새나는 할머니라고 소문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 버스 시간 되어가니 가봐야겠구나. 다음에도 또 이러실 거면 차라리 오지 마세요. 어차피 바쁘시잖아요. 알겠다. 미안하다. 그날은 제가 70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자식 집을 팔아버리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들이 처음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였습니다. 그 애는 마치 천사 같았어요. 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반찬을 해주곤 했죠. 어머님, 제가 친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앞으로 제가 효도하게 해주세요. 라며 무릎에 머리를 기대던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오릅니다. 봄날 저녁이었지요. 아들이 조심스레 여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고왔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퇴근이 늦어서 아들이 늘 어머님 음식 자랑을 해서 빨리 뵙고 싶었는데. 수줍게 인사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저와 함께 설거지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요. 어머님, 저 사실 요리학원도 다니고 있어요. 나중에 어머님께 맛있는 음식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 후로 며느리는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매번 제철 과일이며 떡이며 양손 가득 들고 와서는 부엌으로 달려갔지요. 사돈은 그때마다 정성스러운 편지와 함께 보약을 보내왔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북엇국 끓여볼게요. 이번에 배운 건데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명절 전이면 며느리는 사흘 전부터 와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떡도 하고 전도 부치고 특히 추석 때 송편 빚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사돈은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음식 준비는 잘 되어가는지 걱정했지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처럼 예쁜 송편을 못 만들겠어요. 더 가르쳐 주세요. 주말마다 며느리가 오면 사돈은 집에서 담근 장아찌며 김치를 딸 편에 보내왔습니다. 편지에는 늘 이런 말이 적혀 있었지요. 사돈어른, 제가 직접 가서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우리 딸이 음식 배우느라 실수도 많을 텐데 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담근 장아찌 보내드립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며느리는 일찍부터 장을 봐와서 점심을 차려주었습니다. 저와 아들의 입맛을 얼마나 연구했는지 반찬 하나하나가 우리 입맛에 딱 맞았지요. 어머님, 이번에는 청국장도 해보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며느리가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죽을 끓여주고 갔습니다. 사돈은 급히 한약을 지어 보내면서 문자를 보내왔지요. 사돈어른, 감기약 배달시켜드렸어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생신날이면 며느리는 케이크와 꽃다발을 들고 왔고 사돈은 택배로 한과와 보약을 보내왔습니다. 명절이면 며느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음식을 준비했고 사돈은 전화로 새해 인사를 드렸지요.
어머니 생신날은 제가 꼭 미역국 끓여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렇게 계절마다 며느리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왔고, 사돈은 멀리서나마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그 정성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날은 얼마나 화창했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도 먼저 저를 찾아와 저를 올렸지요. 어머님, 이제 진짜 딸이 되었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돈은 결혼식 전날 처음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첫 만남이었지만 그동안 보내주시던 정성 어린 편지와 선물들 덕분인지 어색함이 없었지요. 사돈어른, 우리 이제 한 식구가 되었으니 편하게 지내요. 그동안 우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아이들은 2층에서 새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3층짜리 집이었는데 저는 1층에서 지내고 아이들은 2층에서 살기로 했지요.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내려와 아침상을 차려주었고 저녁이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같이 장도 보러 다녔지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어머님이 담가주신 된장으로요. 시디댁살이가 힘들 텐데도 며느리는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연구해서 만들어 오고 김장철이면 하루 종일 함께 김치를 담그면서도 즐거워했지요. 사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잘 지내는지 물어보고 때마다 보약과 간식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우리 딸 부족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명절이면 며느리는 이틀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도 투정 한 번 없었지요. 사돈은 명절 음식을 택배로 보내면서 전화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잘하고 있죠? 어머님 덕분에 요리 실력이 늘었나 봐요. 남편이 맛있다고 하네요. 사돈어른, 명절 음식 조금 보냈어요.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돼서요. 첫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입덧이 심한데도 저를 먼저 걱정했고 사돈은 매주 보약을 보내왔지요. 어머님, 첫 손주가 생겼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며느리는 저와 함께 태교를 했습니다. 좋은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뜨개질을 하고 산책도 다녔지요. 사돈은 태교에 좋다며 과일을 보내고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며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 행복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집을 물려준 것은 아들 내외가 결혼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을 때 저는 흔쾌히 승낙했지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등기가 넘어간 그날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 아침은 알아서 드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가끔이던 것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아침상을 차려주던 며느리의 발걸음이 뜸해졌고 말투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지요. 어머님, 이제 우리도 살림 늘어난 김에 그릇 좀 새로 사고 싶은데 어머님 그릇은 따로 쓰시는 게 어떠세요? 부엌 찬장에 있던 제 그릇들이 어느 날 조용히 뒷선반으로 밀려났습니다. 며느리는 새 그릇을 사들이며 부엌을 하나둘 자신의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사돈의 전화도 달라졌습니다. 매주 하던 전화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뜸해졌고 통화 내용도 짧아졌지요. 사돈어른, 요새 바빠서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명절 준비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전날에야 준비를 시작했고 제가 거들려 하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그냥 계세요.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조금씩 눈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숙제가 많아서요. 오늘은 놀아주지 마세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 망설이다가 입을 다무는 모습이 잦아졌지요. 사돈이 보내주던 선물도 끊겼습니다. 명절에 형식적으로 전화 한 통이 전부였지요. 사돈 어른,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다들 바쁜가 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런가 보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달력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며느리의 불만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제가 밥을 먹다가 말았는데 자꾸 오셔서 치우시고 설거지 하시면 제가 며느리로서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밥상을 물리는 시간도, 설거지하는 시간도, 빨래를 넣는 시간도, 모든 것이 며느리의 불만거리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님, 왜 자꾸 제 빨래에 손대세요? 옷 망가지면 어쩌려고? 아니, 제 속옷까지 만지시는 거예요? TV 소리도 문제였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공부하는데 TV 소리가 너무 크시네요. 이제 저녁엔 TV 안 보시면 안 될까요? 손주들 교육에도 간섭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애들한테 맨날 과자만 사주시면 어떡해요? 치아 건강도 걱정되고 앞으로는 제가 허락할 때만 주세요. 사돈은 이제 딸의 고충을 전화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딸이 요즘 잠도 못 자고 늘 스트레스 받는다네요. 혹시 뭐 불편한 일 있으세요? 슬그머니 독립을 종용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어머님, 친구네 시어머님은 따로 사신다면서요? 아들도 며느리도 편하다고 하던데. 아들은 이제 식사 자리에서 말이 없어졌습니다. 가끔 며느리의 눈치를 보다가 한숨만 쉬었지요. 주방에 들어가면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고 거실에 있으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어머님, 제가 살림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어머님은 이제 편하게 쉬세요. 일일이 신경 쓰지 마시고. 명절에 사돈이 오면 이제는 딸과 둘이서만 소곤거렸습니다. 저를 보면 말을 흐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지요. 어머님, 우리 이제 명절 음식도 따로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어머님은 드시는 양도 적으신데. 하루는 기가 막힌 일도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아이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어떡해요. 전 절대 못 살 것 같은데.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말리기는커녕 한숨만 푹푹 쉬었습니다. 그때 사돈에게 온 전화. 사돈 어른, 우리 이제 솔직히 좀 얘기해 볼까요? 그날부터 사돈의 전화가 잦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왔지요. 사돈 어른, 우리 딸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밤마다 울면서 전화해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제대로 된 살림도 못한대요. 처음에는 돌려 말하던 것이 점점 직설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사돈 어른, 젊은 애들이 어떻게 어른이랑 같이 살아요? 요즘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다고 우리 딸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잖아요. 사돈은 이제 며느리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가 널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시어머니 모시느라 이렇게 고생하는 걸 보니 내 마음이 찢어지네. 한 번은 사돈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파트 전단지를 들고 있었지요. 사돈 어른, 여기 좋은 실버타운이 있더라고요. 한번 둘러보시는 건 어떠세요? 우리가 용돈도 드릴 테니. 며느리는 그런 사돈을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거기 시설 좋대요. 어머님 친구분들도 거기 계시다고. 이제는 아들 앞에서도 서슴없이 얘기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너희 둘만의 생활이 필요한 나이야. 이제 어머님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잖니. 사돈은 밤낮으로 딸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너는 왜 그렇게 순하기만 하니? 시어머니한테 좀 더 세게 나가. 안 그러면 너만 힘들어.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사돈과 며느리가 주방 앞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알았어, 딸.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명절 때는 더했습니다. 사돈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시댁에서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우리 딸은 시집 와서 고생만 하네. 이제는 손주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 때문에 너희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알지? 그렇게 사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갔고 며느리는 점점 더 대담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제 방문 앞에서도 큰 소리로 불평을 했지요. 엄마! 나 진짜 미치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손주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아이들이 제 방에 오는 것조차 못마땅해 했습니다. 애들아, 할머니 방에 가지 마. 공부해야지. 할머니도 피곤하실 거야. 전에는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제 방으로 뛰어왔었는데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예, 신발 신은 채로할머니 방에 뛰어들어가면 어떡해? 나오세요, 얼른! 간식을 챙겨주려 해도 이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살 때 아이들 간식 주세요. 당이나 칼로리 같은 거 일일이 체크해야 하니까. 사도는 더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지요. 우리 강이랑 미리야, 이제 많이 컸네. 할머니한테 가는 것도 좋지만 엄마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해. 알지? 손주들과 함께 보던 TV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학원 시간이 바뀌어서요. 이제 같이 TV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주말이면 손주들과 함께 하던 산책도 금지됐습니다. 할머니랑 다니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애들 아빠가 데리고 다닐 거예요. 며느리는 이제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는 것도 막았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교육 방식이 달라져서 제가 따로 과외 선생님 구했어요. 설날에 세배를 하러 오던 손주들도 이제는 형식적으로 변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한테 세배만 하고 어서 방에 가서 공부해야지. 점점 손주들의 표정도 달라져 갔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용돈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았지요. 할머니, 저 이제 가볼게요. 사도는 손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 강이 미리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많이 힘들어. 너희가 이해해줘야 해. 급기야 큰 손주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매일 운대요. 할머니가 다른 데로 가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강이가 많이 컸구나. 이제는 손주들이 제 방 앞을 지나갈 때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안부를 물어도 짧게 대답하고 도망가듯 가버렸지요. 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우리 집이 불행한 거예요? 어느 날 들은 손주의 이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또 한 번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의 변화는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 제 뱃속에서 10달을 지내고 젖을 물려 키운 아들이었는데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마누라가 많이 힘들어해서. 밥상에서도 이제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한숨 쉴 때마다 저를 힐끔거리더니 급기야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마누라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점점 아들의 말투도 달라져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 살림에는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마누라 일하는 데는. 사돈과 며느리가 수군거릴 때도 이제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여보, 우리도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 너무 오래 참았어. 제가 반찬을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아들은 며느리부터 달랬습니다. 여보, 속상했지?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명절 때 제사상을 차리는데 예전처럼 도와주려 하니 어머니, 이제 그만 쉬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한 번은 며느리와 다툼이 있었는데 아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좀 달라지셔야 해요. 어머니 때문에 우리 가정이 깨질 것 같아요. 사돈이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낼 때도 아들은 조심스레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시설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계시고. 급기야 어느 날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제는 분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마누라도 힘들어하고 애들 교육도 그렇고. 제 눈을 피하며 했던 그 말이 얼마나 아프던지 아들아, 내가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저도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마누라 우울증 약도 먹고 얼마 전엔 자살 얘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가 손잡고 앉아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예요. 어머님도 편하시잖아요? 제 뱃속에서 나온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저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아침 요양원 팸플릿을 식탁에 올려두었지요. 어머님, 여기가 제일 시설이 좋대요. 사우나도 있고 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대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매달 용돈도 넉넉히 드릴게요. 어머니 친구분도 거기 계시다고 하던데. 사돈은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이제 결단을 내리셔야죠. 우리 딸 정신과 상담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 줄 아세요? 이제는 제 방에 들어가려 해도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청소기 돌리고 있어서요. 조금 이따 들어가세요. 부엌은 아예 출입금지 구역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부엌에는 오지 마세요. 제가 신경 쓰여서 일을 못하겠어요. 손주들 교육에도 이제는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공부에는 절대 관여하지 마세요.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밥상도 따로 차려졌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따로 드세요. 저희는 저희대로 편하게 먹고 싶어서요. 며느리는 이제 친구들을 데려와서 저에 대해 험담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야. 아직도 이 집이 자기 집인 줄 아나 봐. 사돈은 매일같이 전화해서 압박했습니다. 사돈어른, 이러다 우리 딸 죽어요. 빨리 결정하세요. 아들은 급기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이러다가 제가 이혼하게 생겼어요. 제발 좀. 그러더니 어느 날 며느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요양원 입소 신청서예요.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거부하자 이제는 노골적인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희가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사돈어른, 이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나요? 매일 밤 제 방 문 밖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처럼 정확하게 매일 저녁 9시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한숨 소리. 여보, 나 이제 진짜 못 살겠어. 알았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잔소리가 내리던 겨울날 아침, 며느리와 사돈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매일 이렇게 감시하듯 저를 쳐다보시고 제가 하는 일마다 잔소리하시고 더는 못 참겠어요. 아들 볼모로 잡고 이러시면 안 돼요. 사돈어른, 제가 참다 왔어요. 우리 딸이 당신 때문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다는 거 아세요? 밤마다 울면서 전화하는 딸 때문에 제 가슴이 찢어져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라니. 여긴 내 집인데. 어머님 집이요? 이제 와서 무슨 어머님 집이에요? 등기부터 보여드릴까요?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발 나가주세요.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사돈은 더욱 날카롭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딸 인생 망치게 할 순 없어요. 노인정도 있고 요양원도 있잖아요. 우리가 매달 용돈도 드리고 방문도 할게요.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이 애 키우려고 허리 휘어가며 일할 때는 며느리가 말을 자르며 외쳤습니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옛날 얘기 계속 들먹이시면서 저희를 자극하지 마세요. 이제는 제발 나가주세요. 손주들도 방문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아파요. 그 순간 제 마음 속 무언가가 확 식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내 새끼를 키워온 이 집에서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품어왔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할 때구나. 그날 밤 전화번호부를 뒤적이며 부동산의 위치를 찾아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일 차례였으니까요. 이튿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근처 중개소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제 나이 또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백이동 123번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집이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조용히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중개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등기. 그것이 제가 가진 마지막 무기였습니다.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은 중개사의 한숨 소리가 깊어졌습니다. 30년 경력의 중개사도 이런 경우는 몇 번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파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세보다는 조금 낮게 내놓는 게 어떨까요? 8억이면 할 집인데 7억 5천에 내놓으면 금방 나갈 겁니다. 특히 중개사가 강조한 것은 매수자의 즉각적인 전입신고였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나면 전입신고를 바로 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집을 팔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지요. 그날 저녁도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저를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못 살겠어.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수자 한 분이 내일 집을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출근하고 나면 연락드릴게요. 다음 날 오전 매수자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말처럼 시세보다 낮은 가격 덕분인지 매수자는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계약하시면 즉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해요. 조건이 그렇답니다. 시세보다 싼 값에 내놓은 이유를 궁금해하는 매수자에게 중개사가 조심스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매수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계약금 치르자마자 바로 전입신고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딘 지 이틀 만에 매수자가 정해졌습니다. 계약금은 7천만 원. 일주일 후 잔금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을 파셨다고요? 며느리가 부동산에서 소문을 들었나 봅니다. 처음으로 제 방에 찾아와 큰 소리를 치더니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빨리 들어와요.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1시간 후 아들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사돈도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이러지 말고 다시 잘 지내보아요. 우리 딸도 반성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애원했고 아들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사돈은 밤늦게까지 화해를 종용했지만 이제 와서 그런 말씀들 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밥상을 차려왔고 사돈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케이크를 사왔지요. 어머니, 이제 잘할게요. 제발 집은 팔지 마세요. 하지만 그들의 달라진 태도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집을 빼앗으려 할 때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일주일 후면 잔금을 치르고 집이 넘어갑니다. 매수자는 이미 이사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서류 수속도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며느리와 사돈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계약금도 오고 갔고 매수자는 즉시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오자 아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은 어떡하고? 눈물 섞인 아들의 목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마음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이 집 나가라고 할 때는 내 집이더니 이제 와서는 우리 집이라고 하니 그날부터 매일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 이제 어떡하지? 전세금도 없는데. 엄마, 우리 어떻게 해? 새로운 집주인은 서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등기 이전 절차가 시작되었고 이사 날짜도 잡혔다고 합니다. 사돈은 이제 매일 찾아와 애원했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딸 앞날 좀 생각해 주세요. 빈말이었던 게 분명한데 이제 와서 그런 말들을 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바라보면 지난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돌잔치를 했던 이 마당, 며느리가 처음 들어왔던 그날, 손주들이 첫걸음마를 뗐던 이곳. 하지만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벌써 이사 업체와 상담도 마쳤다고 합니다.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잔금 치르고 이사 오신다고 하네요. 부동산의 연락을 받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잔금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며느리가 현관을 막고 섰습니다. 어머님, 제발 우리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발길을 돌려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으로 가는 길, 사돈이 골목에서 기다리고 있었네요. 사돈 어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부동산에는 새로운 주인이 와 있었고 잔금 6억 8천만 원이 오고 갔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의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 세월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아들이 현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보고 어디 가서 살라고. 문득 그간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나가셔야 해요. 노인정도 있고 요양원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새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사할 예정입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언제쯤? 며느리가 앞으로 나서서 외쳤습니다. 저희는 못 나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다고? 하지만 새 주인은 이미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그날 밤 식구들이 모여 다급한 회의를 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전세금이라도 있어야 집을 구하지. 이 동네는 다 비싼데 어디로 가? 당장 이사 갈 데가 없잖아.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 손주들의 불안한 목소리, 아들의 한숨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새 주인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이사 오려고 하는데 기존 가족분들은 언제쯤 나가실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내 주말까지는 나갈 겁니다. 주말이 다가오자 이삿짐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새 주인 가족의 짐을 실어 나르는 청테이프, 박스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아들네 가족은 아직도 이사 갈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친정으로 짐을 옮기자고 했지만
사돈은 난색을 표했다고 하네요. 이제 와서 친정은 무슨 너희가 알아서 해? 이제 사돈의 목소리에서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보다 원망이 더 커 보였습니다. 새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오늘까지 나가주셔야 할 것 같은데 짐은 다 정리하셨나요? 아들은 마지막으로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대답 대신 제 방에 놓인 캐리어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작은 원룸도 구해놓은 상태였으니까요. 30년 세월을 고작 캐리어 하나에 담았다는 게 조금 서글펐습니다. 며느리는 현관에서 울고 있었고 손주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트럭 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새 주인 가족의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와, 이제 이게 우리 집이다. 내 방은 저기로 할래. 문득 30년 전 이 집을 처음 지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기분이었겠지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기대. 캐리어를 끌고 현관에 나서는데 며느리가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떡하라고. 그제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보고 나가라고 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니? 이삿짐 센터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이제 새 가족 짐 드려야 해서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등 뒤로 들리는 며느리의 흐느낌 소리, 아들의 한숨 소리, 손주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요? 캐리어를 끌고 나온 지 이틀째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네는 결국 짐을 다 싸지도 못한 채 새 주인에게 쫓겨났다고 합니다. 짐은 급하게 다 트럭에 실었지만 갈 곳이 없어 며느리는 큰 손주와 작은 손주를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하네요. 아들은 회사 근처 고시원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전해주는 며느리의 하소연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효도는 무슨 집도 빼앗기고.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립니다. 자식 망하게 만든 노인네라고,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다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어제는 손주들이 다니던 학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전학 가게 된다고. 며느리가 학교에서 울면서 전학 서류를 챙겨갔다고 하네요. 사돈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딸 인생 망치고 이제는 손주들 인생까지. 하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이 오히려 더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퇴근 시간 아들이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들어가는 뒷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도 인생을 다시 배워가겠지요. 며느리는 친정 근처로 아이들 전학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새 학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으니 그때까지 방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머님 정말 독하시네요. 동네 사람들이 전해주는 며느리의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집을 잃은 그들의 심정이 어떨까? 하지만 그들도 이제 알게 되겠지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창밖으로 별이 보입니다. 작은 창문으로 보이는 별이 전에 살던 큰 집 창문으로 보던 별보다 더 반짝이는 것 같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창밖 하늘을 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TV도 실컷 봅니다. 집을 판 돈으로 따뜻한 원룸도 샀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해 두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이자로 편히 살 수 있어요. 할머니, 오늘은 무슨 반찬 드시고 싶으세요? 복지관에서 매일 도시락도 배달해주고 말동무도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실버요가 교실에도 다닙니다. 어머, 할머니 몸매가 달라지셨어요. 며칠 전에는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더군요. 어머니, 잘 지내시나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동네 마트 알바를 시작한 며느리도 봤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지만 첫 월급을 받으며 웃는 모습이 어쩐지 더 사람답아 보였어요. 손주들은 전학을 갔다고 합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셋이 산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그들도 인생을 배워가는 중이겠지요.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관 친구들이 가끔 그러더군요. 하지만 전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빼앗으려 할 때는 그렇게 독하더니 빼앗기고 나니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네요. 이제는 매일 아침 산책을 합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커피도 마시고 밤에는 글쓰기 교실도 다닙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뜻밖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나치려 했지만 며느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그동안 어머님 마음이 어떠셨을지. 사돈은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울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우리 딸만 챙기다가 사돈어른 마음은 생각도 못했네요. 복지관 직원들이 말렸지만 그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쌀쌀한 바닥에 그대로 무릎 꿇은 채 어머니, 손주들이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아들이 내민 편지 봉투. 거기엔 손주들의 서툰 글씨체로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미리예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이제 엄마 아빠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았대요. 저도 알아요. 그때 할머니한테 못되게 굴어서 죄송해요. 며느리는 두꺼운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매일 밤 반성일기를 썼다는 노트였어요. 하루하루 돌아보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보이더라고요.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서 매일 밤 울면서 썼어요.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결혼 전 찍은 사진들,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을 때, 손주들과 찍은 사진들. 사돈어른, 이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없을까요? 그날 저녁 원룸으로 돌아와 편지와 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일기장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손주들의 편지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아들 내외의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저희 얘기 한 번만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퇴근하고 나면 복지관으로 왔어요. 어머님, 도시락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지하 단칸방에서 만들었다는 도시락.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정성이 담긴 반찬들이었습니다. 실버요가 교실에도 찾아왔더군요. 어머님, 이제는 제가 어머님 머리 매일 감겨드릴게요. 어머님 건강은 제가 책임질게요. 사돈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매일 문자를 보내왔어요. 사돈어른, 오늘도 편안하셨나요? 우리 딸이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바로 잡을게요. 손주들도 학교 다녀와서 복지관에 들른다고 합니다. 멀리서 할머니 모습이라도 보려고. 할머니, 저희 이제 공부 열심히 해요. 엄마 아빠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아들은 고시원에서 퇴근할 때마다 멀리서 절을 하고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제가 얼마나 불효자식이었는지 알겠어요. 매일 이렇게 절하고 갈 겁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머님,
지하방에 살면서 비로소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호강하며 살았는지. 어머님 마음은 생각도 안 하고 죄송해요. 사돈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사돈 어른, 우리 딸 잘못 키운 제 책임이 크네요. 이제는 제가 딸을 바로잡을게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그때의 상처가 가시질 않네요. 창밖의 달을 바라봅니다. 용서라는 것, 참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이제 3달이 지났네요. 창가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처음 며느리를 봤을 때의 설렘, 손주들을 처음 안아봤을 때의 떨림, 아들과 함께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기억들. 어머님,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노인정도 있고 요양원도 있잖아요.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아파요. 그 말들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가시처럼 남아 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옵니다. 어머님, 제발 한 숟가락만이라도. 아들은 여전히 매일 절을 하고 어머니, 이제야 제가 진짜 불효자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손주들은 편지를 보내옵니다. 할머니, 우리 다시 한 집에서 살면 안 될까요? 사돈도 매일같이 찾아와 눈물로 호소합니다. 사돈 어른, 우리 모두 잘못했어요. 지하 단칸방에서 살면서 그들도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감사할 줄 안다고 복지관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당신 자식인데. 하지만 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도 말하지요. 정신 차리세요. 또 속으면 어쩌려고. 밤이면 생각합니다. 용서는 해줘야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달라질까요? 진심이 맞다면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게 좋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